안녕하세요. 개념상상 박지현 강사입니다. 오늘 진행된 시험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마치 이제 몽환적이라 할 만한데요. 이게 이제 실화인가? 진짜 내가 뭐 유령한테 얼치기 당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 어떤 어려움, 이 시험의 어려움의 본질이 뭔지 포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정도의 난이도의 시험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진행된 이제 수학 원 중간고사 시험이 이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험의 이제 재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의 어려움의 본질이 뭔지 꼭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요번에 이제 어쨌든 어려웠던 시험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 과정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답은 틀렸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들을 이제 본인 것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 닿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참조를 주기 위해서 문제풀이 영상을 따로 남깁니다. 이후에 이 정도의 난이도를 표적으로 두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문제들을 풀지 그런 이제 커리큘럼과 그 이후의 과정들을 같이 나눌 때에는 오늘과 같은 문제 분석에 대한 부분은 좀 줄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번부터가 이제 변별력 있는 문항이고요. 세 문제 객관식이 쭉 진행이 되고 이후 어려운 서술형 6개가 쭉 진행이 될 겁니다. 14번은 이제 오른쪽 위에 상단에 프린트 원본 문제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프린트 변형 문제입니다. 아래 제시한 변형 문제는 제가 이제 직후 파이널에 그 이전에도 이제 풀렸던 적이 있는 문제인데 직후 파이널 1차 시험에 냈던 제가 만든 변형 문제를 이제 같이 넣어놨는데요. 전날에도 잘 걸려 들어갔던 문제였습니다. 14번은 방 안에 탁자 AB가 아래처럼 배치가 돼 있고 탁자 A에서 AB가 B에서 CD가 토의를 하고 있는데 이 5명이 전체 토의를 하려고 B의 5자리에 옮겨옵니다. B에 토의하던 3명 중에 1명이 처음에 앉았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를 N1, 3명 중 2명만 자기가 앉지 않았던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를 N2, 3명 중 모두 처음에 앉지 않았던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를 N3이라 한다면 N3에 N2를 빼고 N1을 더한 값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N0라는 것을 기존에 앉아있던 학생이 다 제자리에 앉을 사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류체계상 N0, N1, N2, N3이 이 전체를 형성한 전체 경우의 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이 5명이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이제 5팩 120까지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른 전략이라면 그러면 N0, N1, N2, N3의 합에서 N0는 빼고 N2만 2번 빼버리면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N2만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N0 너무 쉽습니다. 3명이 제자리에 그대로 앉았다라면 2명만 앉히는 자리를 정하면 되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 N2로 가보면 N2는 셋 중에 어떤 둘이 자리가 꼬이게 됐는지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꼬이지 않은 학생은 제자리에 앉게 되는 거니까 4명의 학생 중에 2명이 자리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럼 4명을 배열하는 방법 4팩에서 1명만 제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가 3팩, 또 다른 1명만 제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3팩, 2명이 다 제자리에 앉는 경우가 2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자 12에서 2를 빼니까 10이 되겠고요. 자 24에서 10을 빼주게 되면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4 해주시면 42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러므로 정답은 120에서 2를 빼고 84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4가 된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예, 15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좀 저희가 자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문제인데, 이 문제의 이제 원 출처는 이제 오른쪽에 밝혀진 수투 킬러 문제였습니다. 30번 문항이었고, 이제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저희가 정말 훈련을 열심히 시킵니다. 저희가 이제 수투나 미적에서 나오는 문제를 끌어내려서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 하고 여러 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문항은 이제 임재현 선생님이 만들었고요. 사실은 수화 수준에서 정말 킬러 문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서 굉장히 교묘하고 잘 만들어서 저희가 제시한 문제를 밑에 변형 문제로 달았는데요.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사실 저희가 변형한 것보다는 그 문제 형태를 거의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15번 보면요.
1차 함수 fx가 4x 더하기 k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서 방정식 gx의 제곱 마이너스 2gx가 4x제곱 빼기 4x가 되는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의 k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쉽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x의 x 빼기 1 이퀄 0이다 라고 하면 2x의 2의 x 마이너스 1에 위에 이제 빼기를 붙이면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역함수인 gx가 2x이 되는 방정식이거나 혹은 gx가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양변에 f를 취하면 f의 2x가 이퀄 이제 x가 되거나 혹은 f의 2 마이너스 2x가 x가 되는 방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이제 속함수에 들어있는 ex를 이제 t라고 치환하면 보통 얘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치환함직하지만 문제의 구조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죠? 여기 오른쪽에도 보시면 0과 1 사이라는 범위였는데 여기서도 0과 1 사이라는 범위로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치환하면 t가 이제 범위가 똑같습니다. 일단 같은 문자로 치환해도 되고요. 자, ft가 2분의 t를 빼면 0이 된다라는 방정식과 자, f의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t가 0이 된다라는 방정식으로 쉽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0과 1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려면 이 함수가 이제 쭉 올라가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2분의 t를 빼도 2분의 t를 더해도 여전히 이제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 바뀌는 순간을 이제 포착하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gt라 이름을 g는 있네요. ht다 이렇게 이제 함수로 정하고 이 함수를 이제 kt다라고 함수를 정하면 h의 0과 h의 1의 부호가 바뀌기만 하면 그 사이에 실근이 있는 거고요. k의 0과 k의 1을 집어넣어서 부호 바뀌기만 하면 실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h의 0이 뭐 쉽게 이제 k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7 플러스 k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0보다 작다. 자, k0는 이번에 이제 k 빼기 1로 바뀌었고요. k1은 k 플러스 8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0보다 작다. 그래서 빼기 7과 0 사이다라는 범위 또는 빼기 8에서 k가 1 사이라는 범위인데 둘의 합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답이 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다 세주면 개수는 8개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6번입니다. 지독합니다. 지독해. 프린트 원본 문제가 있고요. 안 그래도 이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더 어렵게 변형한 형태고요. 그 변형의 형태는 제가 이제 프린트 변형으로 적확하게 이제 짚어준 문제라 할 만한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합성함수를 구하는 최종 결과물이 내려가기만 하는 게 여기 이제 어떤 구조적인 결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부등식의 등호 문제 때문에 이 함수가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내려가기만 하게끔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걸 조금만 바꾸면 아래는 이제 제가 바꾼 변형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조작을 해주면 이 녀석의 가능성이 2개로 늘어나는 그래서 감소만 하는 함수와 증감이 혼재된 형태의 문제가 가능한 뭐 그런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참 분석적으로 문제를 집중해서 고민해보고 변형 문제를 만들어 본 입장에서 참 정리하듯이 문제를 푼다라면 그런 습관이 돼 있다라면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이고요. 아마 더 교묘한 과정에서 이제 니은 디귿선지의 교묘한 부분을 못 찾았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저희 반 학생들은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 소재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실수 ABC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집합인 두 함수 fx와 gx가 있고요. 프린트 원본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프가 지워져 있지만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대로 써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보기를 읽기 전에 이 함수를 이제 합성함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성함수 구하는 그 결과물을 먼저 한번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함수는 치역이 빼기 1 더하기 a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집어넣어서 정의역에 집어넣어야 될 때는 이렇게 왼쪽 파트를 그려야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a를 이 내려가는 함수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결과물을 제가 바로 써놓겠습니다. g 합성 fx는 빼기 x 빼기 2라는 함수에 넣어야 된다. 누구를? x 더하기 a라는 함수를. 그게 x가 빼기 1보다 작을 때의 범위이고요. 다음 자, 여기는 bx라는 녀석은 그 크기가 b를 넘지 않습니다. 뿔마 1밖에는 대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정의역에 집어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 b의 마이너스
그리고 절대가 b까지 밖에는 이제 못 들어가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의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bx가 그대로 나온다. 이게 바로 빼기 1에서부터 x가 1까지 등호. 여기 등호는 교묘하게 저랑 좀 반대되긴 했지만 여기 둘 다 등호를 집어넣음으로써 제가 얘기하는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게끔 문제를 만들었고요. 자, x 더하기 c는 당연히 범위가 이제 1 더하기 c보다 큰 치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역에 집어넣을 때 이 자리에 위치해야 내려가는 함수에다만 대입해서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빼기 x 플러스 2라는 함수에 x 더하기 c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x가 1보다 클 때의 범위로 합성함수가 이제 단정이 되고요. 이때 요 함수와 요 함수는 이제 내려간다라는 걸 확정적으로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모델로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 모델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겠고요. 비어있는 공간에 이제 bx를 그려주면 되는데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이 박스 안에 예쁘게 껴줘야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어떤 박스의 종류는 내부에서의 종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직선을 채워줄 수도 있겠고요. 이 상황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채워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억 니은에 이제 필요한 관계식이 서로 다를진데요. 자, 기억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기억은 자, 왼쪽에 빼기를 직선에 대입할 때 자, 빼기를 대입하면 빼기 1 빼기 a가 이퀄 빼기 1을 대입한 빼기 b가 된다. 자, 아래 자, 오른쪽 내려가는 직선에 1을 대입하면 자, 1 빼기 c가 나오는데 그게 b가 돼야 된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니은은 기억의 오른쪽 결과를 서로 맞바꾸면 되기 때문에 빼기 1 빼기 a가 이퀄 b가 된다와 1 빼기 c가 빼기 b가 된다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해서 예쁘게 정리해도 두 식을 더하면 a와 c의 합이 0이라는 결과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네 둘을 더해줘도 a와 c 합이 0이라는 결과물. 그리고 둘이 서로 부호의 차이는 있지만 네모치고 있는 녀석과 네모치고 있는 녀석의 결과물을 이제 합해준다라면 a와 1의 합의 크기가 b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일단 기억, 니은, 선지는 바로 쉽게 해결이 돼버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억은 이 합성함수의 결과물을 보면 1대1 대응이 되면 이 녀석은 기함수가 되는가? 당연하죠. 여기는 이 그림의 한복판에 이 가운데 맺힌 요점이 이제 원점이기 때문에 이 직선 둘도 기억, 니은의 직선 둘도 원점 대칭, 내려가고 있는 두 직선들도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점 대칭이 되고요. 자, 니은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결과물을 혼성시킨 그 결과를 이제 잘 정리해서 쓴 것뿐이니까 너무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귿선지에서 보면 알겠지만 G합성 fx가 역함수를 가지게 되면 AB와 EC의 합은 항상 1이 되냐라고 했는데 상황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서만 만족이 된다라는 거, 뭐 그것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에선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마치 이 문제 하나를 잘 탐구하고 정리한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문제에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 변형 문제로 제시를 하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내기 때문에 아마 해석하면서 니은 디귿처럼 발문을 뽑아낸 것을 이해를 잘 하기만 한다라면 아마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17번입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가 시작되는 1번 문제고요. 아주 과하게 변형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원본보다는 어떻게 보면 쉽게 변형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미정계수를 포함한 이제 체계가 있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이제 첫 서술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문제 보면서부터 식은땀이 났을 것 같아요. 이제 원본 문제와 뭐 변형 문제도 이제 같이 제시했는데 정말 많이 풀렸습니다. 17번. 자, fx가 이제 x 빼기 a분의 bx 빼기 a로 정의가 돼 있고요. a가 양수고 b가 1이 아닌 건 이제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요. gx를 둘로 나눠서 정의된 함수로 줬고 a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함수를 나눴습니다. 클 때만 절대값 함수로 그리세요 이고요. 새로 정의한 함수 ht는 gx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ht가 1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까지를 이용해서 함수를 추론하는 건데요.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답이 되는 경우를 이제 바로 그리고 1번 답으로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점근선이 되는 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A가 있다, 양수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바로 B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B가
음수가 되거나 1보다 큰 양수라 가정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이라는 어떤 명확한 값이 있고요. 이 녀석이 바로 이 함수의 y절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1보다 좀 작게 b를 형성을 시키면 그러니까 b를 0과 1 사이의 숫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자, 요렇게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절대값 함수 꺾어 올려라 라고 했으니까 요 밑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꺾어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꺾어 올리고 뭐 남은 부분은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교점의 개수가 딱 하나가 되는 t를 딱 설정해 보면 0과 b라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는 0과 t는 b일 때가 바로 딱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상황을 표현한 거구나. 이 그림이구나 하고 1번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ht equal 0의 실근, 교점에 하나도 안 등장하는 t를 구하세요인 거니까 정답은 자, t가 0보다 작으면 다 된다. 인 모든 실수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하는, 그죠?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하는 모든 상황들을 t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 0과 그리고 b 사이 그리고 b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 미정계수로 표현해서 그 체계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본 경험에 어떤 그 위압감을 생각하면 와 이거 어려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의 상황만 이해하고 그대로 이제 잡아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문제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8번입니다. 18번은 난리통에 이 어려웠던 시험들 중에 개 중에 이제 가장 쉬운 문제인데 경황이 없는 중에 이제 이 문제를 이건 쉽다라고 풀었는지 그게 이제 걱정거리입니다. 자, 18번은 두 집합 x가 1, 2, 3, 4, y가 1, 2, 3인데요. 1대1 대응인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g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합성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합성함수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은 좀 생각이 쉬운 게 f라는 함수는 결국 이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결정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그냥 1대1 대응함수 4팩 24가지를 그냥 편하게 만들면 된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을 잘 들여다보면 g의 치역을 구별하라는 거고요. g의 치역이 자 2와 3이 돼서 6이 되게끔 곱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1, 2, 3을 다 갖게 해봐라. 이런 류의 문제로 이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1번, 이 상황을 이제 2번이라 하고 g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꾸러미 안에 1, 2, 3, 4 4개의 원소가 x 안에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1, 2, 3이라는 원소가 y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대응시켜주는 문제인데 이제 2번도 있으니까 미리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2와 3한테만 원소가 몰리게 해줘 라고 해서 제가 수업 때 이제 아주 예시로 들기 좋아하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뺄셈의 원칙으로 푸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2의 4승이라 써주고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뭐 또는 뭐를 선택하는 거다 2 또는 3을 선택하는 거다 라고 써주고 두 개만 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1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우리가 그 수학 전공자들의 얘기로는 뭐 알고 보면 늘 비둘기집의 원리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원소들 중에 모두가 다 선택이 되게끔 근데 넷이 셋을 선택하다 보니까 한 선택지에는 두 개가 몰리게 되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4C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4C로 자 정의역의 원소 중에 정의역의 원소 중에 두 개를 택해준다. 경우의 수가 고정이죠. 그 위에를 이렇게 이제 묶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얘네들 같이 가나 보다 알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대응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3팩이라 쓰면 되는데 그게 바로 1과 2 같은 경우는 다 1한테 간다. 그럼 남은 것 중에 하나를 얘가 가고 남은 것 중에 하나를 간다 해서 셋과 셋을 대응하는 거니까 3팩을 쓰면 이제 무난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3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4에서 요 14와 36을 더해서 이제 곱해주면 50이랑 곱하니까 이제 120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는 문제가 이 어려운 문제들 중에 살며시 섞여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19번입니다. 19번이
참 학생들한테 이제 어려울 거라는 걸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요. 제가 수업 안에서 꼭 좀 이렇게 납득시키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 유형을 뭐라 하냐면 중복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애석하게도 교과과정상 확률과 통계 개념인데요. 이거 그럼 내도 되냐? 참 이게 이 중복순이라는 결과물이 언제나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수학하에 있는 고배 법칙의 결과로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넘나들이를 하면서 나오되 많은 빈도는 아니고요. 기출문제 사례를 보면 오른쪽에 유사 문제를 제가 대응해 놨습니다. 제가 언제나 개념 수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반복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랑 사실 문제의 형태나 아이디어가 완전히 동일한 문제이고요. 제가 정말 단대부고 시험 준비하는데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어필을 밑에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올해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에 출제된 마지막 22번 문제도 중복순열을 소재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으니 제가 이제 시험 중에 제 학생들한테 풀렸습니다. 제 학생들이 증인입니다. 모두 다 풀고 모두 다 몰라서 틀렸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내부의 문제에 지금 굉장히 세 문제 다 이질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부의 공간에 어떤 원소를 집어넣는데 그 내부 공간에 규칙이 이제 뭐라고 부르는 녀석이냐면 강제로 배정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원소를 집어 넣어주면 그 내부에서는 자동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자동화.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본질은 어디다 끼워 넣는지만 정하면 답이 결정되는 구조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유사 문제도 그렇고요. 올해 이제 단대부고 3학년 1학기 킬러 문제 맨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그랬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풀렸어요. 참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실제 문제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서술형 형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각각의 번호가 붙여진 서로 다른 5권의 책들을 4칸의 책장 안에 배열하려 하는데 1권, 2권의 높이가 같으면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3권의 높이가 있고요. 4, 5권은 높이가 같으면서도 가장 작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세 종류의 다른 높이의 책이 있는데 제일 큰 놈은 1, 2번 번호가, 제일 작은 두 책은 4, 5번 번호가 구별이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각 칸에는 높이가 큰 책이 왼쪽에 오도록 배열돼. 이게 바로 제 표현으로 강제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를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는 자동화가 돼요. 대신에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하고 어려운 부분은 같은 크기의 책에 번호가 라벨링이 돼 있어서 그 녀석들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문제 핵심으로 고려하면 됩니다. 제가 얘기한 이 안에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풀려면 보통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틀이 중요하다, 분류 체계가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얘는 이렇게 분류하면 문제가 이제 쉬워집니다. 1번과 2번 책을 그리고 4번과 5번 책을 어떻게 넣냐의 문제인데 1, 2번 책을 따로 넣겠다. 그리고 4, 5번 책도 따로 넣겠다. 그럼 따로 넣는다라면 당연히 위에 있는 여기 편의상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라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1번 책은 1부터 4칸 중에 하나를 넣겠다. 그리고 2번 책은 1번 책이 넣은 자리를 피해서 나머지 3칸 중에 하나 넣겠다. 3번은 자유롭게 4칸 중에 하나, 4번도 자유롭게 4칸 중에 하나, 5번은 4번을 피해서 3칸 중에 하나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1, 2번 책을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4, 5번은 따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집어넣는다? 그럼 1, 2, 3, 4번 칸 중에 하나에 넣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1, 2번 책에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2를 곱하겠다. 그리고 3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리고 4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라면 5는 4가 들어간 자리를 피해서 따로 넣겠다. 이고요. 당연히 1, 2를 따로 넣고 4, 5를 같이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모두 같이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 같이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번과 2번을 함께 넣을 수 있는 게 4가지. 그런데 그 내부에서 1, 2번 자리를 바꾸는 게 2가지. 그리고 3번이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리고 4, 5번이 들어가는 게 4가지인데 그 내부에서 자리를 바꾸는 게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네 다 더하면 정답이고요. 4의 세제곱이 공통인수기 때문에 4의 세제곱 묶으면 9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4의 세제곱과 25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1600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요. 대신에
제 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라면은 참 쉬웠을 텐데 이렇게 아니고 미리 이 책을 분류를 미리 해놓고 칸 안에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혹여 다른 풀이로 접근했던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과정을 맞았는지 확인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예상되는 제 학생들의 좀 풀이에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빠뜨린 건 아닌가 한번 제시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서답형 3번은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접근하려다가 이제 깨진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책을 몽땅 다 한 칸에 몰아넣는 경우, 두 칸에 몰아넣는 경우, 세 칸에 몰아넣는 경우, 네 칸에 몰아넣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었을 텐데 이제 이런 유형은 이제 분할해 놓고 끼워 넣는다 이런 유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아마도 이제 세 칸에 집어넣는 경우와 네 칸에서 집어넣었을 때 분명히 이제 실수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저런 걸 꼼꼼히 다 따지기가 참 어려운데요. 자, A가 이제 제일 큰 사이즈 두 책 1, 2권 책을 앞으로 이제 집어넣게 진 자리고 B는 중간 사이즈, C 두 개는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분할하다 보면 저희가 저런 걸 이제 집합 분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개수도 똑같고 완전히 이제 사이즈가 일치하는 녀석이 되면 중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 2번 책과 4, 5번 책을 집어넣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녀석들은 좀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을 꼼꼼하게 생각을 못했다라면 오답이 나오기 십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지점에서 실수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확인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수학 감이 좋은 학생이라면 제가 이 녀석을 중복 순열이라 말씀드렸고 거듭 제곱, 뭐 n의 r승 이런 식의 구조로 답이 나오는 자, n파이 r이라고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구조로 답을 그냥 정말 천재적인 학생이라면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제시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5권까지 책을 여기는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1, 2, 3, 4, 5를 그냥 말 그대로 자, 저 4칸 중 하나에 5개를 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4의 5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어떨 때 부족함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칸에 1번과 2번 책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의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리를 바꾸면 2번 세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밖에 세질 않은 거죠. 2번 경우의 수가 생겨서 한 번 셌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더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1, 2번 책이 같은 공간 안에 같이 들어갔을 때 그럼 1, 2번을 같이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선택권 4가지에 나머지 3, 4, 5번을 자, 다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4의 4승까지가 되겠죠? 선생님 근데 누구한테도 부족함이 생기냐면 4번과 5번 자리 바꾸는 것도 2개로 세셨어야죠. 그러니까 못 더한 녀석을 4의 4승 추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마지막 반론이 뭐냐면 아니 1, 2와 4, 5가 지금 이 그림처럼 같이 들어가면 1, 2를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2개고 4, 5를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2개니까 총 4번 세야 되는데 지금 3번밖에 안 센 거잖아요. 한 번 부족한데요. 그래서 마지막은 1, 2도 붙여서 4, 5도 붙여서 집어넣는 방법수를 생각하면 4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4의 거듭제곱인 거죠. 그래서 4의 3승으로 묶어주시면 자 4의 제곱 16과 그리고 4와 1을 더해주는 문제로 받아들여서 4의 3승 곱하기 25 그래서 1600이다. 참 수학감이 좋은 학생이라면 이렇게 풀어줘도 충분히 납득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20번입니다. 20번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 증명류의 문제인데요. 2학년, 3학년의 수투, 미적 이렇게 개념이 중요한 단원에 서술형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1학년에도 나왔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증명 문제는 이제 보기로 고르는 문제는 이제 증명 문제를 찍어서 맞춘다는 건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증명의 본질과 다른 얘기고 정확하게 아는지 모른지를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형으로 내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시험에 자주 얼굴을 보였었는데 드디어 이제
1학년 시험에도 이제 얼굴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다음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세함수 FGH에 대한 명제인데 실수 전체에서 정의돼 있다를 잘 읽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hx란 함수만 2차 이하의 상수항이 아닌 즉 직선이거나 포물선인 건데 자 고러한 다항함수로 구간별로 나눠서 정의된 함수가 hx라는 거 요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서 참인 건 증명을 거짓인 건 발례를 들어라. 이게 이제 명제의 증명의 이제 본질입니다. 자, 가족권에 보면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고 동시에 y는 x의 대칭인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 f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가족권에 두 개 이상의 대칭을 한꺼번에 수용하고 있는 함수를 떠올리면 자명하게 유리함수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y는 자 y는으로 하지 말고 여기 fx라 그랬으니까 fx라는 함수는 나눠서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당연히 떠올라야 합니다. 유리함수가 바로 두 개 이상의 대칭을 점대칭과 직선대칭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x분의 1로 정의하자. 어떨 때 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원점 대칭과 그리고 y는 x 대칭을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인데 자, 이 함수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0일 때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0이 될 때는 0으로 따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그림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정도 그리는 거 이제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 저도 이제 한번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x분의 1 그려주시고 원점이에요.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난데요. 자, 나 조건에서는 자, y는 gx의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이면서 동시에 y축의 대칭인 함수 gx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 맞냐? 자, 여기서도 이제 두 개 이상의 대칭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g의 x가 마이너스 g의 빼기 x가 된다. 원점 대칭이고요. gx가 이퀄 g의 마이너스 x와 같다.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데 결국 같이 써져 있는 식은 g의 마이너스 x거든요. 그래서 g의 마이너스 x는 하고 이제 써보니까 자 이쪽에서는 g의 빼기 g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gx 하고 쓸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x에 대해서 이 gx라는 녀석은 0이 되는 함수라는 거 이렇게 이제 식으로 챙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 조건이고요. 함수 hx의 그래프가 x의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y축의 대칭이고 y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커나 같을 때는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 hx는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역시 여기서도 일단 얘는 이제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이제 방향을 잡아주려 하는데요. 역시 나 조건을 나에서 했던 나의 명제를 잘 숙고해보면 지금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와 x가 1보다 커나 같다에 동시에 들어있는 범위가 1이거든요. 그 1이란 지점에서는 y축 대칭이면서 원점 대칭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빼기 1,0과 1,0을 기본 이제 디폴트 값으로 딱 찍어놓고 시작하는 게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서는 이제 y축 대칭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버리면 되겠고요. 1과 빼기를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원점에 대해 대칭일 수밖에 없는 직선 두 개를 세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써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이 hx라는 함수죠. hx라는 함수는 자, 이 사이 범위에서는요.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자, 빼기 1에서부터 x가 1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다음 x-1이라 쓰면 되겠습니다.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는 그리고 x 플러스 1이라 쓰면 되겠습니다. x가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이제 나눠서 기술을 해주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고 이제 다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거짓, 가도 거짓, 나는 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1번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어렵지는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가 출전이다라고 부를 만한 이제 문제인데 일단 미정계수를 두 개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생경합니다. 보통 미정계수 하나를 주고 조건을 주면 이제 답이 구해지는 형태의 문제를 거의 대부분 만나서 푸는데 어쨌든 단대부고에서 이제 좋아하는 좀 난이도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정계수 A, B를 결국 끝내는 구할 수는 없고 둘의 관계만을 가지고서 답을 내야 하는데 자 문제를 보면 fx가 루트 a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b 더하기 3 이런 함수인데요.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문제 조건은 괜히 주는 게 아니니까 여기 a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함수를 그리라는 거 b가 1보다 크다라는 좀 특별한 제한 범위가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x는 t, 4와 6 사이의 t인데요. 자, 이 f 인버스 x가 y는 x 빼기 5와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는 역함수를 구하고 그리고 가능한 실수 ab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은 1번을 풀 때는 자, f의 정의역과 치역을 미리 바꿔놓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f의 정의역이 x가 빼기 b보다 크거나 같다였고 이 녀석의 치역이 3의 루트 양수값을 더했으니까 자 y는 3보다 커 낫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걸 이제 미리 바꿔놓겠습니다. f 인버스의 정의역 같은 경우는 자 y가 x로 바뀌면서 x가 3 이상이다. 치역 같은 경우는 y가 빼기 b보다 커 낫다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이제 xy를 바꿔주면 하면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x는 루트에 a로 묶어서 y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옆으로 넘겨서 제곱하면 a의 y 플러스 b라는 함수가 x-3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y는 하고 써주면 a분의 1로 묶어서 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b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이제 f의 인버스 x가 되겠습니다. f의 인버스 x다. 자, 식은 구했는데 이제 AB의 범위를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자, x 빼기 5랑 접하는 상황을 식으로 한번 이제 옮겼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는 요 식이 equal x가 된다. 의 방정식을 x-5가 된다. 자, 이 녀석의 방정식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x 빼기 3의 제곱에 b를 뺀 것이 a로 묶었을 때 x 빼기 5가 된다. 자, 싹 전개해서 옆으로 이제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x 제곱에 플러스 빼기 6 플러스 a로 묶어서 x 그리고 9에다가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5a가 이퀄 0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접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만약에 이제 접한다라고 하면 접점 x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접점 x는을 문제에서 t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t가 2분의 6 플러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주면 자, 이 판별식이 0이 된다의 결과만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0이 된다를 써주면 이 녀석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4ab가 0이 된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로 나눠주면 자, A라는 녀석이 8 빼기 4B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의 조건이 있었으니까 4와 6 사이에 T가 들었다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자, 2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것이 4와 6 사이에 들어간다. 정리하면요. 자, 2를 곱해주고 6을 빼니까 2와 A가 자, 6 사이 들어간다라는 답안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A의 범위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A의 범위에 요걸 이렇게 쑥 하고 이제 대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대입을 하면 자, 2보다는 8 빼기 4b가 자, 이 녀석보다는 6이 작다인데 자, 8을 빼고 빼기 4로 나눴을 때 자, 2분의 1보다 b가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만 저기 위에 형광펜으로 다시 칠하겠습니다. 여기 b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제 이 문제 풀 때쯤에 여기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옮겨 적었을 때는 b라는 녀석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아요. 이렇게 써주셔야 맞는 b의 범위가 된다는 게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쭉 다 서술하는 녀석이 이제 1번의 답안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번은 별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범위에 따른 2차 함수 생각인데 자, gx를 또다시 새로 정의했습니다. 자, a와 b의 범위를 알고 있죠. 자, 여기에 g의 마이너스 1의 범위가 알파 베타 사이
뒤에 1의 범위가 감마에서 오메가 4인데 오메가는 등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때 생기는 베타 빼기 알파와 오메가 빼기 감마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이제 핵심 본질은 뭐냐면은 실제로 가지는 함수값, 실함수값의 범위를 구하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진 함수값의 범위만 추론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 G의 마이너스 1을 보겠습니다. G의 마이너스 1은 자, 루트에 2b로 갔을 때 a 빼기 1이 되고요. 자, 아까 전에 구해놓은 a 값 있죠? a 값. 자, 오른쪽에 잃어버릴 끔찍하니까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8 빼기 4b라는 a 값. 이 녀석을 이제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럼 대입하면 2b에 자, 여기 7 빼기 b, 7 빼기 4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함수만 2차 함수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고요. B축에 그리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이제 위로 불러긴 함수인데 0과 4분의 7이라는 두근을 갖고 실제 B의 범위가 1에서부터죠. 1. 그러니까 이 녀석의 대칭축이 8분의 7이니까 조금 이제 오른쪽에 편중돼 있고요. 다음 2분의 3까지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 나오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을 대입하면 이 녀석의 함수값은 3이 되겠습니다. 3이. 그러므로 베타 빼기 알파는 저 값들의 이제 루트를 씌운 거니까요. 루트 6이 최대, 루트 3이 최소 해서 이제 둘의 차이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G의 1도 구하면요. 루트 자 2b로 묶었을 때 자 1을 더해줘야 됩니다. 1 더해주면 자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똑같이 루트에 2b에 9-4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B축에 이제 그려놓고서 여기가 이제 0과 4분의 9라는 근을 갖는다. 위로 볼로긴 함수다. 이렇게 잡아주면 이번엔 약간 특이한 부분은 대칭축이 1보다 크기 때문에 1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대칭수에 좀 멀리 2분의 3이 위치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최대값은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게 되겠고요. 여기의 범위가 바로 8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9를 대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8분의 9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이때 이제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81이 나오고요. 자, 2분의 3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9라는 값이 예쁘게 이제 튀어나옵니다. 루트를 씌워준 게 실제 이제 차이가 되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면 자, 오메가 빼기 감마의 최소값인데요. 자, 저기 루트를 씌워주면은 4분의 9 루트 2보다는 자, 작은 범위 그리고 자, 3보다는 큰 범위의 함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4분의 9 루트 2 빼기 3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어요. 대망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도 참 좋고 괜찮은 문제인데 학생들이 뭐 읽어본 학생이 뭐 없었을 것 같아요. 22번은 좀 재밌게도 두 사람이 이제 빙고 게임을 하는 내용으로 했고요. 그 이제 제비뽑기를 겨루는 이제 대상을 이제 최정태 선생님과 차재영 선생님으로 성함을 빌려왔네요. 일단은 원 출전은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이제 환다를 찍어보면 다른 학교의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발생된 걸 볼 수 있어서 아마도 원 출전은 확통에 있었던 거 아닌가. 거기서 확률의 어떤 요소만 제거시키고 이제 두 사람의 이제 경우의 수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문제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자, 결국 5개의 숫자를 뽑아서 빙고가 더 많이 생기는 쪽이 차정태 선생님이 되게 하나라는 유형의 이제 문제로 보면 되겠고요.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부터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5개를 뽑는 거니까요. 9개의 숫자 중에 5개를 뽑는 겁니다. 그럼 이제 9시 4랑 동일한 문제가 되겠고요. 9, 8, 7, 6에 4, 3, 2, 1로 나눠주는 유형의 문제라서 자, 약분을 다 해주면 자, 126개의 전체 경우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 빙고가 2줄이 나오는 경우서부터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빙고라는 거는 자, 차정태 선생님 판을 좀 이용해 보면 괄호에 생길 수 있는 이제 빙고가 이제 3개가 있고요. 또 세로에 생길 수 있는 빙고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각선도 있으니까
하나, 둘 하고 이제 표시를 하면 총 8줄의 빙고가 있습니다. 이 8줄의 빙고줄 중에 2줄을 골라줘요. 그럼 이제 빙고줄이 2줄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능한 8개의 빙고줄에서 2개를 뽑아준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뭐 애석하게도 제가 실제로 이제 빙고를 뽑아보면, 자, 요렇게를 빙고줄을 뽑아버리면 숫자가 6개가 됩니다. 그래서 괄호줄에서 2줄을 뽑아버리거나 세로줄에서 2줄을 뽑아버리면 지금 문제 가정이랑 어울리지 않게 6개의 숫자를 뽑게 되기 때문에 그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자, 괄호줄 또는 세로줄에서만 2개를 뽑는 경우는 6개의 숫자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빼준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한 결과는 8 곱하기 7을 2로 나누니까 자, 28에서 6을 빼는 거죠. 그래서 22가지가 되겠습니다. 빙고가 이제 한 줄이 있다라고 해보면 빙고가 한 줄이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이제 괄호 또는 세로줄에 빙고가 총 6개가 있거든요. 그럼 그 6개 중에 이제 하나를 고정해서 이렇게 골랐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6개 중에 하나를 골랐다. 자, 이거는 이제 괄호 혹은 세로의 빙고줄 중에 한 개를 뽑아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남은 6개 중에 2개의 숫자를 더 뽑는데 빙고가 안 만들어지게 될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남은 6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뽑아주는데 여기서 빼야 될 거는 빙고줄이 하나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빙고줄이 2개가 되게끔 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몇 개 있냐면 밑에 제가 731, 792, 그리고 498, 691, 그리고 652까지 이렇게 5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5개는 이제 빼줘야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이 절반 계산한 게 자, 15에 5를 뺀 10과 6을 곱하니까 이쪽이 이제 60이 나올 거고요. 자, 또 있습니다. 또 더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그냥 아직 마무리를 안 했고 더해주자. 자, 2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이것은 이제 어떤 2개 중에 하나냐면 대각선에 있는 빙고줄입니다. 대각선에 있는 빙공이 됐네요. 빙고줄을 한 개를 뽑아주면 되겠고요. 자, 역시 차정선의 판에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각선에 있는 3개의 숫자를 뽑아놨습니다. 그럼 남은 이제 비어있는 6개 중에 또 빙고가 만들어질 경우가 이제 몇 개냐? 이제 그거죠. 6C2에서 역시 빙고줄이 2개가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는 뭐 좀 더 많습니다. 괄호줄 3개도 다 완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세로줄 3줄도 다 완성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7과 2를 뽑으면 대각선으로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7개가 빠진다라는 거 요걸 이제 빈틈없이 챙겨주는 게 문제의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한 결과가 자, 6 곱하기 한 번은 10이 됐으니까 이제 60이 되겠고요. 더하기 자, 여기는 이제 8 곱하기 2니까 이제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개라는 거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언급이 돼 있지는 않지만 자, 이제 빙고가 이제 안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빙고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제 뺄셈의 원칙에서 전체 경우인 126에서 위에 방금 구한 22와 76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자, 답안은 자, 정태 선생님이 2줄 만들면서 이기게 되는 경우는 자, 2줄 만드는 경우의 수가 22가지고요. 차정쌤은 한 줄 만들거나 이제 못 만들었을 때니까 자, 76 더하기 28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을 골라서 이기게 되는 경우는 자, 76과 그리고 차정쌤은 하나도 빙고를 못 만들었다 해서 이제 28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더해주신 녀석이 정답이 자, 4416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문제 풀이들을 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기술하는 부분들은 이제 학생들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또 쓰다가 중간에 이제 마무리를 못 지은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 풀이들을 한번 선생님이 이제 제시한 풀이들과 한번 비교해 보고 거기서 이제 맞는 부분들을 취하면서 내가 부분 점수는 요 정도는 캐치할 수 있겠구나. 사실 또 이게 뭐 하나의 풀이로만 있지 않고 이제 다른 풀이가 또 가능하다라면 참 그거에 대한 채점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좀 보내드린 부분들을 참조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점수의 스펙트럼과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확보해 놓고 자, 그 이후에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마주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풀이와 솔루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